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날, 82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병원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도시락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죠. 70년을 함께 산 아내 순옥이가 입원한 지 벌써 2주일째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째? 철수가 병실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옥의 얼굴은 한층 더 야위어 보였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작된 병이 이제는 신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순옥이 힘없이 대답했지만 철수는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4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김미경이 들어왔습니다. 45세의 미경은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병문안을 온다면서 왜 이렇게 차려입고 왔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경이 인사를 하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며느리의 시선이 자꾸 순옥의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로 향하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 반지는 순옥이 시집 올 때부터 끼고 있던 것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바쁠 텐데 자주 와서. 순옥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겉으로는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철수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미경이 물었지만 정작 순옥의 대답은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병실 안을 둘러보며 뭔가를 찾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철수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병든 아내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아버지,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요. 미경이 서둘러 일어나며 말했어요. 겨우 15분 정도 있었을 뿐인데 벌써 가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적어도 1시간은 있곤 했는데 말이죠.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철수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순옥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경이가 요새 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런 말을 해? 글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순옥의 말에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며느리에게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병원비나 치료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경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 아마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야. 철수가 아내를 달랬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함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아내의 병원비나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과 아내의 걱정스러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미경이 순옥의 금반지를 유심히 바라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을 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의사의 말은 철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가족분들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말은 완곡했지만 철수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철수는 순옥에게 의사의 말을 전하지 못했어요. 대신 평소처럼 아내 곁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많이 가져왔어.
순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철수는 아내도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때 또다시 미경이 병실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미경이 물었지만 이번에도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렸어요. 철수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경은 순옥과 잠깐 대화를 나눈 후 철수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가 좋지 않다고 하더구나. 철수의 대답에 미경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럼 혹시 장례 준비 같은 것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미경의 말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장례 얘기를 하다니. 며느리의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경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계를 보며 서둘러 가야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 자주 병원에 와봐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아들의 대답에 철수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순옥의 숨이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70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가 떠나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여보, 고생 많았어. 순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철수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더 살아야지. 철수가 대답했지만 순옥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 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여보, 여보야. 철수의 부르짖음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병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고 곧 사망 진단서가 작성되었죠. 70년의 세월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래, 편히 가셨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 미경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고 철수와 민수는 장례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친척들에게 부고를 알리고 장례식장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미경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다니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미경이는 어디 갔나?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안 보이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친척들의 수군거림에 철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장례식 첫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친구들이 순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인 며느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며느리는 어디 있나? 순옥의 친동생인 순남이가 물었어요. 철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마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철수가 얼버무렸지만 순남이의 표정은 못마땅해 보였어요.
다른 친척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 며느리가 안 오다니. 이게 말이 되나?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친척들의 비난이 점점 거세졌어요. 철수는 며느리를 변호하려 했지만 자신도 미경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어서야 민수가 아내와 연락이 닿았다고 했어요. 아버지, 미경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네.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나. 민수의 말에 철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철수는 발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을 나르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죠.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모여 순옥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미경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경이 관 앞에서 절을 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친척들은 미경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 날에야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미경아, 어디 있었나?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큰 고모가 따끔하게 물었어요. 미경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지. 왜 연락도 안 했나? 그게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미경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친척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경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부조금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장부도 써놓고 계산도 해놓을게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동안 얼굴도 보이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부조금 얘기를 하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다, 내가 할게. 철수가 거절했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미경의 말에 친척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평상시라면 이런 일을 피하려고 했을 며느리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다니 말이죠. 그래도 철수가 망설이자 미경이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계 일을 해봐서 이런 건 익숙해요. 정말 제가 할게요. 결국 철수는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체면상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부탁한다. 철수의 대답에 미경의 눈에 기이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발인이 시작되고 관이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아내와의 마지막 이별이 너무 아팠어요. 70년을 함께한 인생의 반려자를 보내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의 안치를 마친 후 사람들은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조금을 관리하겠다고 했던 미경이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부조금 봉투들과 함께 말이죠. 미경이 어디 갔지? 민수가 두리번거렸지만 미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오후 철수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요. 42년을 함께 살던 집에서 혼자 남겨진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옥의 친동생 순남이었어요. 철수야, 어제 부조금 정리는 다 됐나? 아,
그게 미경이가 가져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철수의 대답에 순남이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미경이가 부조금을 가져갔다고? 어제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해서. 철수야, 큰일 났다. 어제 우리 막내딸이 봤는데 미경이가 부조금 봉투들을 몰래 가방에 넣고 있더래. 처음에는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순남이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며느리가 부조금을 가져갔다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상한 건 분명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아니야, 분명히 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미경이가 나갈 때 가방이 엄청 무거워 보였다는 거야. 철수는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걸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불안해진 철수는 아들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미경이가 전화를 안 받는다. 어디 있는지 아나?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부조금 정리건으로 연락하려는데. 민수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집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집에 가보겠습니다. 1시간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미경이가 집에 없습니다. 짐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뭐라고? 옆집 사람 말로는 어제 밤늦게 큰 가방을 들고 나가더래요. 철수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며느리가 부조금을 가지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틀 후 철수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에 왔던 친척 중 한 명이 전화를 한 거였어요. 철수 형님, 저희 동네 은행에서 미경이를 봤습니다. 은행에서? 네, 큰 봉투를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두리번거리면서 급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미경이 살던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도착한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말 짐을 빼고 간 것 같네요, 아버지. 민수의 말에 철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부조금을 가지고 사라진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는 용기를 내어 미경의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운 좋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아, 나다. 어디 있나? 아, 아버지. 저는 잠깐 친정에 와 있어요. 친정에? 왜 갑자기? 그게 몸이 안 좋아서. 미경의 대답은 어제와 똑같았어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경아, 부조금은 어떻게 됐나?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경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이번에는 뻔뻔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힘드실까봐. 보관한다고? 그럼 언제 줄 건가? 조금 더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곧 드릴게요. 철수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뭔가 수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의 공손한 말투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미경아, 그 돈은 조문온분들이 어머니를 위해 낸 마음이야. 함부로 할 수 없는 돈이라고.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며 뭐며 얼마나 많이 썼는지. 미경의 말에 철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며느리가 부조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말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요? 아버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병원 다니는 것도 간병하는 것도 다
다 제가 했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솔직히 말해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정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 부조금을 자신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미경아, 정신 차려라.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그럼 누구 돈이에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결국 가족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경의 말에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경아, 당장 집으로 와서 그 돈을 돌려줘라. 아버지, 저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며칠 더. 며칠 더가 뭐야? 당장 가져와. 철수가 소리를 지르자 미경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어봐도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의 장례식 부조금을 며느리가 가져갔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철수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미경이 정말 부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철수야, 이거 봐. 미경이가 부조금 넣고 나올 때 찍힌 사진이야. 친척이 보여준 핸드폰 사진에는 미경이 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손에는 빈 봉투들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뭔가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부조금을 가져간 게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조금을 가져갔다는 확신이 선 철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미경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옆집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분이라 순옥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김 할머니, 우리 며느리 미경이가 평소에 어땠나요? 수예비 돌보는 거 말이에요. 김씨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사실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뭐든 말씀해 주세요. 미경이가 순옥이 병원 입원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안 왔어.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지. 김씨 할머니의 말에 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는 자주 병문안을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순옥이가 없을 때 집에 와서 뭔가를 뒤지고 있더라고. 서랍이며 장롱이며 뭘 찾고 있었나요? 글쎄, 서류 같은 걸 찾는 것 같았어.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말이야. 철수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아내 몰래 집안을 뒤지고 있었다니.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순옥의 친동생 순남이 집이었어요. 순남아, 너도 미경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나? 사실 언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한 번도 안 왔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바쁘다고만 하더라고. 순남이도 평소 미경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미경이가 자꾸 재산 얘기를 한다고.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뭐라고? 언니가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직 살아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철수는 점점 며느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 날 철수는 순옥이 다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혹시 미경이 병원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간병사 박 씨가 철수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많이 그리우시죠? 네. 그런데 혹시 우리 며느리 미경이가 병원에 올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박 씨 간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고 보니 며느리분이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계실 때 며느리분이 할머니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려고 하더라고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옥의 금반지를. 정말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직 살아계신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나중에 잃어버릴까 봐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가 깨어나셔서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는데 참 이상했어요. 철수는 며느리의 탐욕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서 반지까지 빼려고 하다니.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는 미경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나? 아버지, 사실 저도 요즘 들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도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병원비 낼 때마다 불평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느냐고.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거였어요. 그날 밤 철수는 미경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빚이나 다른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경이 몰래 대출을 받아서 빚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민수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개인 대출까지 받아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미경이가 저 몰래 이런 일을 했다니. 민수도 아내의 실체를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노렸던 거구나. 철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경이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도, 재산 얘기를 자꾸 한 것도, 마지막에 부조금을 가져간 것도 모두 빚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행동이 용서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해온 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며느리가 장례식 부조금을 가져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는 철수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부조금은 고인을 위한 돈이지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철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를 처벌하고 부조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가족 간의 일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한번 법정에 서면 관계 회복은 어려우니까요. 변호사의 조언에 철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더구나 아내에 대한 모독이기도 했거든요.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돼요.
철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느리를 법적으로 처벌해서 정의를 실현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날 밤 철수는 순옥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 나쁜 며느리를 꼭 벌 받게 할 테니까.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철수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 정면으로 부딪힐 일이 생겼어요. 미경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사흘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느닷없이 나타난 거였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미경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어디 있었나? 연락도 안 되고. 아, 친정에서 몸조리하고 있었어요. 핸드폰도 고장나서. 미경의 변명은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철수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부조금 얘기 좀 하자. 아, 그거요? 걱정 마세요. 잘 보관하고 있어요. 미경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철수는 그녀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어요. 보관하고 있다고? 그럼 지금 당장 가져와. 지금요? 아버지, 그게 지금 친정에. 친정에 왜 가져다 놨나? 그건 우리 집 일인데.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미경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도 해야 하고. 계산은 무슨 계산이야. 받은 만큼 정리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철수가 소리를 지르자 미경의 표정이 변했어요.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다는 거야? 어머니 병원비, 간병비, 약값. 제가 얼마나 많이 냈는지 아세요? 민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제 돈도 많이 들어갔다고요. 미경의 말에 철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치 큰 희생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잖아. 당연한 일이라고요? 저는 남의 집 며느리예요. 친딸도 아닌데 왜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미경의 말에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순옥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잘해주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별개죠.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돈이 소중해요. 미경은 점점 본성을 드러내며 뻔뻔하게 말했어요. 철수는 이런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조금을 가져간 거야? 가져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쓴 돈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뭐야?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철수가 화를 내자 미경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제가 쓴 돈은 어떻게 해요? 병원비, 약값, 간병비. 수백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계산하면 되는 일이고. 나중에요? 아버지는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언제 그 돈을 갚아주실 건데요? 미경의 말에 철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계산적이고 차갑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미경아, 지금 너 정신이 나간 거야?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그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봐야 하나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미경은 아예 가면을 벗어던진 채 본심을 드러냈어요. 철수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부조금은 절대 안 돌려주겠다는 거야? 돌려준다는 표현도 이상해요. 제가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권리? 무슨 권리? 그동안 제가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돌보는 것도 안 하는데 저는 얼마나 성실하게 했어요. 미경의 말에 철수는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성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성실하게 했다고? 내가 언제 어머니를 제대로 돌봤나?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 사다 주고, 간병인 구해주고. 제가 안 했으면 누가 했겠어요? 그건 모두 돈으로 해결한 거잖아. 정성으로 돌본 적이 언제 있었나? 철수가 소리치자 미경도 맞서서 소리쳤어요. 정성이 밥 먹여줘요? 정성이 병원비 내줘요?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 나쁜 계집애가. 철수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미경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이 일로 문제를 삼으시면 민수하고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저도 더 이상 이 집안하고 엮여있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한계예요. 미경의 협박에 철수는 당황했어요. 아들의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경찰이나 법원에 신고하시면 그동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할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아플 때 제대로 돌보지 않았잖아요. 병원에도 늦게 데려가고. 미경은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철수를 협박했어요. 철수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미경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철수는 이런 며느리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 좋아요. 어차피 올 생각도 없었어요. 미경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철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버지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미경이 나간 후 철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함과 악독함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날 밤 철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당장 고소장을 접수해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던 철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족을 법정에 세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지만 철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네, 해주세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돼요. 고소장에는 횡령죄와 사기죄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부조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횡령이고 관리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은 사기에 해당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는 더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며느리분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개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도 찾아야 하고요. 변호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게 이기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며느리분의 행적을 추적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해 보는 거죠. 철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뻔뻔한 모습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이틀 후 김 탐정이라는 사람이 철수를 찾아왔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탐정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며느리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평소 행동 패턴이나 자주 가는 곳 같은 거 말이에요. 철수는 아는 한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미경의 직장, 친구들, 자주 가는 카페나 쇼핑몰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며느리분이 다른 금전적 문제가 있었나요? 빚이나 투자 같은 거 말이에요. 그게 최근에 알았는데 빚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탐정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렇다면 동기가 확실하네요. 며느리분이 돈이 필요했던 거겠어요. 탐정은 일주일 동안 미경을 미행하며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김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철수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며느리분이 부조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명품 가방과 옷을 샀어요. 사진에는 미경이 백화점에서 비싼 핸드백을 사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 부조금으로 자신을 위한 쇼핑을 한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뭔가요? 며느리분이 시어머니 생전에 부동산 서류를 위조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어요. 김 탐정이 보여준 것은 미경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한 내역이었어요. 순옥의 집을 팔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시도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커요. 철수는 며느리의 악독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진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 정도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김 탐정의 말에 철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미경의 범죄 행위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정말 미경이가 이런 일을... 민수는 아내의 실체를 알고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집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민수야, 어머니 장례식 부조금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생전에 집까지 팔려고 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민수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미경과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철수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횡령죄, 사기죄, 그리고 문서 위조 미수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거예요. 며느리분도 곧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될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원수가 되는 현실이 슬펐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경이 갑자기 철수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시죠? 목소리는 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나 봤습니다. 미경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부조금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미경이 갑자기 사과하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철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넌 이미 선을 넘었다고.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후회한다고? 내가 한 짓을 보면 계획적이었잖아. 우리 순옥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집까지 팔려고 했으면서 철수가 집 매매 시도까지 알고 있다는 걸 알자 미경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가 뭐야.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안 통해. 철수는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모든 걸 돌려드릴게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내가 다 걷어찼잖아. 철수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미경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철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순옥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내 억울함이 풀릴 거야. 그 나쁜 며느리가 벌을 받게 될 테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철수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박철수 씨, 피고발인 김미경이 오늘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사관의 말에 철수는 긴장했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제출해주신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횡령과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수사관은 김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과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어요. 미경이 부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부터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시도 건은 더 심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몰래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것은 악질적인 범행이에요. 수사관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의 죄상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2시간 후 미경이 수사관에게 끌려 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철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김미경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시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미경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부조금 1,000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경의 자백에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전에 부동산 매매를 시도한 것도 인정하시나요? 그건 실제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도한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미경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자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 수갑을 찬 채로 철수에게 사과했지만 철수는 외면했어요.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철수와 민수 그리고 친척들이 참석했어요. 미경은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미경은 시어머니 박순옥의 장례식에서 부조금 1,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부동산 매매를 시도한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시작되자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미경의 빚 상황과 범행 동기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개인 대출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었을 때 금반지를 빼려고 했고 생전에 집을 몰래 팔려고 시도한 것은 극히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친척들은 미경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말에 미경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변호사는 미경이 부조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변제 여부와 범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야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진정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 조사를 거쳐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미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 법적으로 죄가 인정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추가 배상까지 명령받자 미경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법정에서 나오면서 철수에게 다가왔지만 철수는 외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철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할아버지,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비록 집행유예이지만 전과자가 된 건 확실해요. 변호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법적 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미경과는 살 수 없어요. 어머니한테 한 짓을 보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민수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내의 범죄 행위를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철수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이혼도 성사됐습니다. 미경은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 집을 떠났어요.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순옥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어. 그 나쁜 며느리가 벌을 받았고 민수도 이혼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철수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정의가 실현됐고 아내의 명예도 지켜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순옥의 영정에 차 한 잔을 올리고 오후에는 납골당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코스모스도 활짝 피었어. 철수는 순옥의 납골함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70년을 함께 산 아내와의 대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철수의 마음에는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법정에서 받은 위자료 500만 원과 되찾은 부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여보,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순옥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 아내는 평소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고 자선단체에도 꾸준히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 여보 뜻대로 하자. 철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위자료와 부조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거였어요.
다음 날 철수는 동네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순옥이 생전에 자주 봉사를 했던 곳이었어요. 관장님, 기부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머, 철수 할아버지, 오랜만이시네요. 할머니 일로 많이 힘드셨죠? 복지관 관장은 철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순옥의 죽음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관장님, 이 돈을 할머니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철수가 8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자 관장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우리 할머니가 평소 여기서 봉사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할머니 뜻대로 어려운 분들한테 써주세요. 철수의 말에 관장은 감동했어요.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할아버지 마음 잘 받겠습니다. 박순옥 할머니 기념으로 독거노인 식사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어요. 그래 주세요. 할머니가 좋아할 거예요. 기부를 마치고 나온 철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느리로부터 받은 더러운 돈을 깨끗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철수는 납골당에 가서 순옥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그 돈 모두 기부했어. 내 이름으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데 쓰인다고 하더라. 마치 순옥이 대답하는 것처럼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철수는 아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민수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미경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민수야, 자책하지 마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야. 철수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민수도 피해자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효도하면서 그래,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자. 부자는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어요. 비록 가족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더 끈끈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몇 주 후 철수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경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과자가 된 상황에서 동네에 더 이상 있기 어려웠나 봤어요. 잘 됐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철수는 며느리의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았어요. 이미 법적 처벌도 받았고 자신도 마음의 정리를 끝냈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철수는 순옥과 처음 만났던 장소를 찾아갔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다리였습니다. 52년 전 20살의 순옥이가 빨래를 하고 있던 그곳이었어요. 여보, 기억나?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철수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순옥은 얼마나 예쁘고 순수했던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때 내가 나한테 물을 뿌리고 달아났던 것도 기억나. 얼마나 깜찍했는지.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철수의 어깨에 앉았어요. 마치 순옥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그 나쁜 며느리도 벌 받았고, 내 명예도 지켰고, 이제 우리 평온하게 지내자. 철수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어요. 정의가 실현됐고, 아내의 뜻대로 선한 일도 했으니 충분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순옥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 내일도 함께 하자. 철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함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는 젊은 시절의 순옥이 나타나서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생 많았어, 여보.
꿈속의 순옥이 철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으니까. 철수가 눈을 뜨자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좋은 꿈이었어. 오늘도 함께 하자. 철수는 순옥의 영정에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배신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았으며 선한 마음은 더 큰 선으로 이어졌어요. 철수는 이제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다짐했어요. 그것이 순옥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자 추모라고 생각했거든요. 석양이 지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